내 이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북한에서 37년 동안 하나가 있었다. 외교 문서에, 정보 보고서에, 전 세계 비행 기록에 나타나는 이름. 하지만 그 이름은 베를린 하수구에 그것을 담은 휴대폰과 함께 떨어뜨린 밤 죽었다. 그날 밤 이후로 거의 10년이 지났다. 그리고 아직도 그때 어떻게 불렸는지 말할 수 없다. 보안 때문이 아니다. 더 이상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는 건 그 사람이 존재했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충성스러운 외교관, 그 확신에 찬 광신자, 자기 인민이 어둠 속에서 굶어 죽는 동안 사회주의 낙원의 환상을 팔며 세계를 여행한 그 전문 거짓말쟁이. 다시 그 사람이 되느니 아무도 아닌 게 낫다. 하지만 다음 몇 분 동안 공개적으로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세 가지를 말하겠다. 한때 사랑했던 모든 것을 앗아간 세 가지 진실. 첫째, TV 3초가 어떻게 외국 호텔 화면에 비친 남한 뉴스의 단 3초가 32년간의 절대적 세뇌를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 3초가 정말로 나를 탈북하게 만든 게 아닌지. 그 후에 온 것들이었다. 비밀조사의 몇 주, 이중 생활을 사는 몇 달, 진실을 알면서도 매일 거짓말을 통해 미소 지어야 하는 고뇌. 둘째, 자기 가족을, 아내 8살짜리 아들, 연로한 부모를 죽음보다 더한 운명으로 저주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들을 기다리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면서도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는 게. 왜냐하면 그게 모든 고위급 탈북자가 마주하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네 자유 아니면 그들의 목숨, 네 양심 아니면 그들의 고통. 그리고 올바른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덜 틀린 답만 있을 뿐. 그리고 셋째, 왜 자유가 평양에서 몇 달 동안 꿈꿨던 것, 거짓말 없는 삶의 그 빛나는 약속과 결국 가장 무거운 감옥으로 밝혀지는지. 왜냐하면 내가 숨쉬는 자유로운 공기의 모든 순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으로 샀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날들은 옳은 선택을 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한 선택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함께 살아야 한다. 이건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십 년간 악을 섬겼고 마침내 진실을 받고 이제 매일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유를 위해 치른되게 합당하려고 노력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다. 그리고 1978년에 시작된다. 내가 태어난 해, 평양에서, 당의 엘리트 가족에서, 혁명적 혈통과 보장된 미래와 함께, 정권의 심장에서. 3초. 당에 대한 32년간의 절대적인 충성심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했던 시간은 고작 3초였다. 싱가포르의 한 호텔 TV 화면에 비친 남한 뉴스 3초. 그리고 내 세계 전체가 젖은 카드로 만든 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10년 넘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엘리트 외교관으로 복무했다는 사실이다. 나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최고 존엄을 대표했고 무역 협상을 진행했으며 국제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북한 주민 99%가 평생 알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나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다. 완전히 틀렸다. 하지만 그 3초 동안 내가 뭘 봤는지 말하기 전에 너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게 있다.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운다. 남조선은 지상의 지옥이라고. 거리는 마약 중독자 거지들로 넘쳐나고 시민들은 미제 침략자들의 노예로 살아가며 어머니들이 먹을 게 없어 자식을 판다고. 나는 이 모든 걸 내 존재의 모든 섬유질로 믿었다. 그래서 진실을 마주했을 때 그건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다. 배신감이었다.
분노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현대사 최악의 거짓말에 하루라도 더 복무하느니 차라리 탈출하다 죽는 게 낫겠다고. 그리고 남한에 도착한 후 알게 된 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북한 외교관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겠다. 서방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가죽 서류 가방 들고 화려한 리셉션에서 샴페인 마시는 그런 게 아니다. 훨씬 더 어두운 것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다. 내가 나라를 떠날 때마다 동반자와 함께 여행했다. 공식적으로는 내 보좌관이었다. 실제로는 국가보위성에서 파견된 내 감시자였다. 그의 유일한 임무는 내가 탈북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이었다. 내 방 바로 옆방에서 잤다. 내 전화를 검열했다. 내 자유시간의 매 순간을 통제했다. 만약 내가 30분 이상 설명 없이 사라진다면 평양에 있는 내 가족은 6시간 안에 조사를 받게 된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너의 충성심은 돈이나 이념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인질로 산다. 내 아내, 8살짜리 아들, 연로하신 부모님. 모두 모란봉 구역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보위성에서 고작 15분 거리였다. 내가 탈북하면 그들은 감옥에 가지 않는다. 그건 자비였을 것이다.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 3대가 처벌받는다. 내 아들은 첫 겨울을 버틴다면 광산에서 돌을 깨며 자랄 것이다. 그게 우리 모든 북한 외교관들을 묶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다. 그래서 진실을 두 눈으로 봐도 탈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다. 대가는 내 목숨이 아니다. 네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목숨이다. 그런데도 그 TV 화면에서 그 3초를 본 후 나는 알았다.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걸. 대가가 뭐든 상관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안을 파괴하는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인민에게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닌 정권을 섬겨왔다. 거짓말로 인민을 고문했다. 그리고 나는 그 기계의 일부였다. 하지만 그 3초가 왜 그렇게 파괴적이었는지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 순간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보여줘둬야 한다. 진정한 신봉자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비밀 반체제 인사가 아니었다. 기회를 노리는 반역자도 아니었다. 나는 광신자였다. 그리고 광신자들은 진실을 마주했을 때 부드럽게 깨어나지 않는다. 산산조각 난다. 나는 1978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평양의 아무 곳에서나 태어난 게 아니다. 창광산 구역에서 태어났다. 당 간부 가족들이 사는 곳이다. 아버지는 조선인민군 대자였고 3대가 거슬러 올라가도 흠잡을 데 없는 성분을 가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일본 놈들과 싸웠다. 이건 우리 가족이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정권의 신뢰. 기억이 시작될 때부터 나는 복무하도록 준비되었다. 평범한 군인이 아니라 지식 엘리트의 일원으로. 10살 때 이미 기초 러시아어를 했다. 13살엔 영어. 16에 나는 평양 외국어 대학에 선발되었다. 정권의 외교관, 첩보원 통역사를 생산하는 기관이다. 평양의 4만 명 중학생 중 그에 들어간 사람은 단 50명이었다. 그게 10대에게 뭘 하는지 아나? 너를 특별하다고 확신시킨다. 선택받았다고. 우월하다고. 4년 동안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전집을 공부했다. 모든 연설, 모든 교리, 주체 사상의 모든 뉘앙스를 암기했다. 피상적인 세뇌가 아니었다. 완전한 정신공학이었다. 하지만
우리를 진짜 광신자로 만든 건 사상 수업이 아니었다. 특권이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동안 수백만 북한 주민들이 굶주릴 때 우리는 대학 식당에서 하루 세 끼를 먹었다. 일주일에 2번 고기가 나왔다. 검열되긴 했지만 외국 책에 접근할 수 있었다. 거의 끊김없는 전기.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게 최고 존엄의 지혜 덕분이라고 들었다. 세계의 나머지를 집어삼키는 자본주의 혼돈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나는 믿었다. 맙소사, 얼마나 믿었는지. 1999년 차석으로 졸업했다. 논문 주제는 서구 타락 대비 조선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이었다. 3개월 후 외무성에서 복무를 시작했다. 첫 임무는 베이징 대사관의 3등 서기관 보좌였다. 21살이었고 공화국의 영광을 위해 세계를 정복할 거라 확신했다. 베이징은 현실과의 첫 충돌이었다. 비록 그때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지만 거리는 자동차로 가득했다. 슈퍼마켓 선반은 내가 본 적 없는 제품들로 넘쳤다.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들고 다녔다. 평양에선 당의 최고위급만 가진 물건이었다. 하지만 내 뇌는 이런 모순들을 설명하도록 훈련되어 있었다. 중국은 진정한 사회주의 원칙을 배신했기 때문이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자본주의에 팔려서 영혼을 잃었어. 우리만이 순수한 혁명의 불꽃을 지키고 있어. 그게 우리에게 심어진 서사였고 완벽하게 작동했다. 우리 믿음에 반하는 모든 증거는 우리의 도덕적 우월성의 증거가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심리학적으로 천재적인 속임수다. 정권은 우리를 진실에 대해 예방접종시켰다. 베이징에서 3년, 그 다음 뉴욕 유엔 대표부에서 2년, 그 다음 베를린에서 1년. 매 임무마다 내 계급은 올라갔다. 성공적인 미션마다 내 광신은 강화되었다. 왜냐하면 평양에 돌아올 때마다 우리 가족은 더 나은 배급을 받았고 더 큰 아파트를, 수입 제품을 파는 특별 상점 접근권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스템은 나를 보상하고 있었다. 실질적인 특권으로 내 충성을 검증하면서. 2010년 나는 한 장군의 딸과 결혼했다. 사랑의 결혼은 아니었다. 비록 시간이 지나며 그녀를 아끼게 되었지만 전략적 결혼이었다. 단기 승인한 2개의 완벽한 성분 가족을 결합하도록 설계된. 우리 아들은 1년 후인 2011년에 태어났다. 김정은 동지가 아버지를 승계할 준비를 하던 바로 그때. 그때쯤 나는 이미 1등 서기관이었다. 상업협상 전문. 끊임없이 여행했다. 싱가포르, 두바이, 쿠알라룸푸르, 방콕. 내 일은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유령 회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엘리트를 위한 사치품 수입을 협상하고 비밀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부패했다. 비록 그때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지만 내 머릿속에선 나는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경제 전사였다. 그 여행들에서 내 감시자는 항상 같은 사람이었다. 박이라고 부르겠다. 나보다 20살 많은 전직 정보원, 화강암으로 조각한 것 같은 얼굴. 박은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끊임없는 상기였다. 너는 감시받고 있다. 항상. 하지만 박과 나는 수년에 걸쳐 일종의 상호 이해를 발전시켰다. 그는 내가 충성스럽다는 걸 알았다. 나는 그가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함께 저녁을 먹고 외국 호텔의 외로운 밤에 함께 술을 마시고 심지어 다른 나라 외교관들에 대한 냉소적인 농담도 공유했다. 우리는 절대 내부 정치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절대 정권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 선은 명확했다. 2015년 4월 싱가포르 임무를 배정받았다.
일상적인 상업 협상, 북한 전자제품의 중개자 역할을 할 말레이시아 사업가들과의 회의, 5일 여행이 될 예정이었다. 화요일 오후에 도착해서 마리나 베이 샌즈에 체크인했다. 외무성이 번영의 이미지를 투사하기 위해 항상 사용하는 럭셔리 호텔이었다. 박은 언제나처럼 옆방을 잡았다. 첫날 밤 4시간 동안 이어진 비즈니스 디너 후 지쳐서 방으로 돌아왔다. 거의 밤 11시였다. 넥타이를 풀고 다음날 회의 서류를 검토하면서 배경소음으로 TV를 켰다. 채널은 CNN 인터내셔널이었다. 평소처럼 서방 언론을 바꾸려던 순간 화면 아래 구석에서 뭔가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뉴스 스티커. 천천히 스크롤되는 텍스트 한 줄. 그 줄에서 내 피를 얼게 만든 한글 2단어를 봤다. 대한민국. 리모컨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그리고 그때 채널이 자동으로 바뀌었다. 내가 한 게 아니었다. 호텔 시스템이 사용 가능한 채널들을 순환하는 거였다. 그리고 정확히 3초 동안, 다시 바뀌기 전 정확히 3초 동안 불가능해야 할 뭔가를 봤다. 서울을 봤다. 내가 배운 서울이 아니었다. 부서진 거리가 없었다. 보도에 쓰러진 거지들이 없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해골 같은 아이들이 없었다. 방송 속은 밤이었지만 도시는 누군가 별이 빛나는 하늘 조각을 떼어내서 땅에 으깨놓은 것처럼 빛났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색깔의 넌 불빛을 반사하는 유리 마철로들, 빨간색과 하얀색 헤드라이트의 강이 완벽한 질서로 흐르는 고가 고속도로, 그리고 정형에는 가족들이 평온하게 산책하는 야간 공원, 부모 앞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 벤치에 앉아 종이 봉투에서 뭔가를 나눠 먹는 젊은 커플. 3초. 그게 전부였다. 그 다음 채널이 태국 요리 프로그램으로 바뀌었고 화면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 3초는 내 망막에 태양을 직접 본 것처럼 타올랐다. 나는 호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리모컨을 여전히 손에 쥔 채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걸 느끼면서 방이 갑자기 더 작아 보였고 공기는 더 무거워졌고 마치 벽이 천천히 좁혀지는 것 같았다. 침을 삼키려 했지만 목구멍이 완전히 말라 있었다. 조작이야.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선전이야? CGI. 서방 시청자들을 속이기 위한 연출이야.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내 안에 무언가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다. 그 화면엔 뭔가가 있었다. 사람들 움직임의 자연스러움, 건물 유리에 빛이 반사되는 방식, 그 아이들이 촬영되고 있다는 의식 없이 뛰어다니는 모습. 그런 건 조작할 수 없다. 그렇게는 내 머리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방금 본 것과 32년간의 절대적 확신을 필사적으로 조화시키려고. 특별 구역일지도 몰라 생각했다. 관광객을 위해 특별히 지어진 구역. 평양의 양각도 호텔처럼 외국인 방문객들을 데려가는 곳. 그래, 그게 틀림없어. 파사드, 정교하게 구축된 환상. 하지만 그때 뭔가가 기억났다. 수년 전 베이징에서 남한 사업가들과의 저녁 식사 중 그들 중 하나가 방금 강남에서 돌아왔다고 아무렇지 않게 언급했었다. 나는 그때 그 이름을 몰랐지만 아는 척했다.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화제를 바꿨다. 이제 그 이름이 내 머릿속에서 종처럼 울렸다. 만약 전부가 강남이라면? 만약 도시 전체가 그렇게 보인다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뇌가 결정을 처리하기도 전에 내 몸이 움직였다. 정부 노트북을 둔 책상까지 4걸음.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켰다. 북한 운영체제가 천천히 로딩되었다.
붉은 별 OS,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하지만 나는 싱가포르에 있었다. 그리고 호텔엔 오픈 와이파이가 있었다. 내 손가락이 터치패드 위에서 멈췄다. 만약 허가 없이 인터넷에 연결하면 나만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면 기록이 남는다. 박은 여행 끝에 내 디지털 활동을 검토할 것이다. 항상 그랬듯이. 그리고 만약 의심스러운 걸 발견한다면 아들을 생각했다. 8살. 내가 그를 공중으로 날릴 때 그의 웃음. 내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내 다리에 매달리는 모습. 내가 가방에 숨겨온 금지된 작은 선물, 스위스 초콜릿, 공항에서 산 작은 플라스틱 피규어를 받을 때 반짝이는 그의 눈. 아내를 생각했다. 항상 조용하고 당의 규칙에 순종적이었다. 절대 아무것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 아파트의 사생활 속에서 내가 자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우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절대 왜냐고 묻지 않았다. 모르는 게 더 안전한 것들이 있었다. 노트북을 닫았다. 그날 밤은 안 돼. 그날 밤은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끝났다. 왜냐하면 평생 처음으로 그들이 나를 위해 구축한 현실의 벽에서 균열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균열은 아무리 작아도 확장되는 방식이 있다.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깨어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 머릿속에서 그 3초가 계속 재생되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불빛들이 보였다. 그 가족들, 그 불가능한 평범함. 새벽 6시 옆방에서 박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익숙한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 우리의 평소 아침 루틴. 억지로 일어나서 샤워하고 검은 양복과 빨간 넥타이를 입었다. 다시 충성스러운 외교관이 되었다. 정권의 복무자, 독실한 신봉자. 하지만 욕실 거울에서 나 자신을 보며 넥타이 매듭을 조정하면서 내 눈에서 다른 뭔가를 봤다. 의심. 작았다. 거의 깜빡임이었지만 거기 있었다. 그리고 일단 자기 자신 안에서 의심을 보면 보는 걸 멈출 수 없다. 박과 나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함께 아침을 먹었다. 항상처럼. 스크램블 에그, 베이컨 커피. 그는 태블릿에서 노동신문을 읽었고 나는 10시 회의 노트를 검토했다. 날씨에 대해 얘기했다. 회의에 대해. 협상해야 하는 말레이시아인들의 무능함에 대해. 모든 게 정상이었다. 모든 게 완벽했다. 단지 내 머릿속에서 전에는 결코 거기 없던 목소리가 단 하나의 질문을 계속 속삭였다. 만약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면 다음 3일은 강제된 정상성과 정신적 혼돈이 세밀하게 조율된 고문이었다. 낮 동안 나는 완벽한 외교관이었다. 말레이시아 사업가들과의 회의에 참석했고 수수료 비율을 협상했고 배송 경로와 역의 은행 계좌를 논의했다. 적절한 곳에서 미소 지었고 고개를 끄덕여야 할 때 끄덕였고 정부 노트에 세부 메모를 적었다. 박은 절대 5미터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내가 얼마나 일탈할 수 있는지 정확히 상기시켜주는 끊임없는 그림자였다. 하지만 밤에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남자. 두 번째 밤 새벽 2시까지 기다렸다. 벽 너머로 박의 코 고는 소리를 들었다. 거칠고 리드미컬한 그 소리는 수년간 수십 번의 출장에서 나를 동반했다. 보통은 안심되는 소리였다.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는 신호. 그날 밤엔 그냥 내 간수가 자고 있는 소리였다. 개인 휴대폰을 꺼냈다. 박이 감시하는 정부 스마트폰이 아니라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오래된 노키아, 데이터 연결 없이 기본 통화만 가능한. 하지만 호텔 로비의 비즈니스 센터에 컴퓨터들이 있었다. 그 시간엔 당연히 닫혀 있었다. 하지만 첫날 뭔가를 알아챘다. 문에는 전자 잠금 장치가 있었고 버튼의 지문 자국으로 코드가 보였다. 2580. 가장 다른 숫자들. 조용히 옷을 입었다. 청바지와 호텔 체육관용으로 가져온 검은 후드티. 공식적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보안 규약을 위반하는 북한 외교관이라고 외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밀리미터 단위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복도의 정적 속에서 빗장이 찰칵 소리는 총성처럼 들렸다. 비즈니스 센터는 3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택했다. 카메라가 적다. 디지털 기록이 적다. 내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누군가 들을 거라 확신했다. 복도의 모든 그림자가 박이 물질화되어 내가 도대체 뭘 하는지 묻는 것처럼 보였다. 코드가 작동했다. 2258령. 문이 부드러운 전자윙 소리와 함께 열렸다. 벽에 나란히 놓인 델 컴퓨터 세대. 검은 모니터가 어둠 속에서 내 얼굴을 반사했다. 가운데 것을 켰다. 창문에서 가장 먼 것. 윈도우 시작. 화면의 푸른 빛이 프로젝터보다 밝게 느껴졌다. 앉았다. 키보드 위에서 손이 떨렸다. 구글. 그게 내가 필요한 전부였다. 그냥 구글. 검색창에 두 단어를 쳤다. 서울 나이타임. 결과가 1초도 안 돼서 로딩되었다. 그리고 본 것이 내가 참고 있던 줄도 몰랐던 숨을 빼앗아갔다. 수백 장의 이미지, 수천 장. 모두 TV에서 본 그 3초를 정확히 보여줬지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각도에서 한강이 어두운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지르며 불빛으로 가장자리가 둘러싸여 있었다. 강남구역, 지구에 정박한 우주선처럼 보이는 타워들, 롯데월드 타워가 밤하늘을 찌르며 빛나는 유리 바늘처럼. 하지만 나를 파괴한 건 건물 이미지가 아니었다. 사람들이었다. 자정에 카페에 있는 대학생들 사진, 노트북 펼쳐놓고 말도 안 되게 큰 커피잔 위로 웃고 있는. 놀이공원에 있는 가족들, 머리보다 큰 솜사탕을 든 아이들, 나무가 늘어선 거리를 손잡고 걷는 노부부, 지하철에서 나오는 회사원들, 휴대폰을 보며 사진 찍히는데 완전히 무관심한, 왜냐하면 이건 그냥 정상이었기 때문에. 평범한. 3. 동영상 탭을 클릭했다. 가장 먼저 나온 건 누군가 명동을 걸으며 어느 가게가 제일 좋은 마스크팩을 파는지 아무렇지 않게 해설하는 브이로그였다. 책상 위에 있던 이어폰을 꽂고 재생을 눌렀다. 볼륨을 최소로 유지하면서. 목소리는 여성이었고 젊고 에너지로 가득했다. 한국어로 말했지만 내가 아는 한국어와 달랐다. 더 부드럽고 내가 모르는 단어들, 들어본 적 없는 표현들. 그리고 그녀는 걸었다. 그냥 걸었다. 카메라가 그녀 뒤에 모든 것을 담으며 시야가 닿는 곳까지 빛나는 가게들, 화장품과 영화 광고를 보여주는 거대한 LED 스크린, 김이 나오는 식당들, 들어가려고 줄 서는 사람들, 밤을 굽는 노점상, 추운 밤 공기 속으로 피어오르는 연기. 그리고 아무도 배고파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무서워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체포될까봐 어깨 너머로 보지 않았다. 노트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컴패리전을 검색했다. 또 다른 실수. 내 옛 삶의 관 속 또 다른 못. 양국을 방문한 일본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영상이 있었다. 평양의 이미지들. 나는 잘 알았다. 넓고 텅 빈 대로들. 기념비적인 회색 건물들.
완벽한 대형으로 행진하는 조율된 군중들. 밤에는 정부 건물을 제외하고 완전히 빛이 없는, 우주에서 보면 북한은 빛으로 둘러싸인 블랙홀이었다. 그 다음 카메라가 남쪽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 우주의 스위치를 켠 것 같았다. 그 비즈니스 센터에서 2시간을 보냈다. 박이 깨어났다면 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2시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클릭할 때마다 또 다른 진실의 층이 드러났고 또 다른 거짓말이 해체되었고 32년간의 세뇌를 막아온 댐에 또 다른 균열이 생겼다. 경제를 검색했다. 남한의 1인당 GDP는 북한보다 40배 높았다. 40은폐, 기대 수명을 검색했다. 남한 사람들은 평균 12년 더 살았다. 언론 자유를 검색했다. 남한 180개국 중 43위, 북한 180개국 중 182. 내가 배운 걸 검증해줄 뭔가를 무엇이든 검색했다. 북이 남을 능가하는 단 하나의 지표, 우리의 사회주의 우월성, 이 잔인한 환상이 아니라는 단 하나의 증거.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왜냐하면 찾을 게 없었기 때문이다. 새벽 4시 반, 검색 기록을 지우고 쿠키를 삭제하고 컴퓨터를 껐다. 좀비처럼 계단을 올라 내 층으로 돌아왔다. 다리는 근육 기억으로 움직이는 동안 내 뇌는 배신의 규모를 처리하려 애썼다. 단순히 나만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다. 거짓말이 모든 것의 토대였다. 모든 교리, 모든 정책, 우리에게 요구된 모든 희생. 모두 너무 크고 너무 절대적인 거짓말 위에 세워졌기에 마침내 그걸 보면 어떻게 전에 못 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내 방으로 들어갔다. 박은 여전히 벽 너머에서 코를 골고 있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TV에서 그 3초를 본 후 앉았던 정확히 그 자리. 하지만 나는 이틀 전 거기 앉았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그 남자는 믿었다. 이 남자는 알았다. 그리고 지식은 일단 가지면 되돌릴 수 없다. 눈을 감고 보지 못한 척할 수 없다. 검색 기록을 지운 것처럼 마음에서 이미지를 지울 수 없다. 커튼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마침내 48시간 동안 피해온 생각을 하도록 허락했다. 탈북해야 한다. 그리고 생각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형성된 순간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걸 알았다. 왜냐하면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논리적이었다. 수학적이었다. 실제 숫자를 알고 나면 가능한 유일한 결론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지금은 아니다. 싱가포르는 북한과 범죄인 인도 협정이 있다. 도망치려다 잡히면 24시간 안에 평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내 가족은 내 배신에 대해 3대가 고통으로 대가를 치른다. 안 돼. 계획이 필요했다. 시간이 필요했다.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회의의 하루를 준비하며 욕실 거울에서 빨간 넥타이를 조정하면서 새로운 질문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탈북한다는 생각보다 훨씬 더 나를 공포에 떨게 하는 질문. 다른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까? 해외로 여행하는 얼마나 많은 외교관, 장교, 엘리트 구성원들이 같은 진실을 보고 그냥 계속 거짓말하기로 결정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식의 고뇌보다 특권의 편안함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나는 정말 그들과 다를까? 그 질문은 다음 3개월 동안 나를 괴롭혔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행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비행이었다. 비록 6시간밖에 안 걸렸지만 창밖을 보며 북한이 우리 아래로 다가오는 걸 봤다. 3만 피트 상공에서 차이는 외설적이었다. 중국 국경을 넘자마자 세상이 꺼졌다.
중국 도시들의 불빛이 사라지고 거의 완전한 어둠으로 대체되었다. 오직 평양만 중앙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수 킬로미터의 절대적 암흑으로 둘러싸인 빛의 점. 마치 영구적인 정전으로 지도에서 지워진 나라를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건 정전이 아니었다. 이건 우리의 현실이었다. 박은 내 옆에 앉아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한 번 나를 힐끗 봤고 내 위장이 조여드는 걸 느꼈다. 뭔가 눈치챘을까? 내가 못 본 비즈니스 센터에 카메라가 있었을까? 누군가 새벽 2시에 3층에 있던 수상한 외국인을 신고했을까? 하지만 박은 그냥 미소 지었다. 좋은 출장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동무께서 말레이시아인들과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 지었다. 내 얼굴로 거짓말했다. 평생 해온 것처럼. 단지 이제는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오후 4시에 순안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회색의 낡은 건물은 항상 보던 그대로였지만 이제 다르게 보였다. 얼룩진 벽, 깜빡이는 형광등, 잘 맞지 않는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 모든 게 작아 보였다. 가난해 보였다. 필사적으로 보였다. 아내가 우리 아파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나를 안았고 그녀의 마른 몸이 내 몸에 닿는 걸 느꼈다. 너무 말랐다. 항상 말랐지만 이제 식당에서 접시 가득 음식을 먹는 남한 가족들의 이미지, 동그랗고 건강한 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출장은 어땠어요? 그녀가 물었다. 좋았어. 거짓말했다. 생산적이었어. 아들이 내게 달려왔다. 눈이 반짝였다. 아빠, 나한테 뭐 사왔어? 싱가포르 공항에서 산 작은 장난감 비행기를 줬다. 싸구려 플라스틱, 아마 중국제였지만 그에게는 보물이었다. 금처럼 쥐고 아파트를 날아다니며 엔진 소리를 냈다. 그리고 나는 거기 서서 그를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없다. 구글에서 뭔가를 검색해 본 적이 없다.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가득 찬 선반을 갖고 학교에 겨울에 난방이 있고 부모가 잘못된 말을 했다고 밤에 사라지지 않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모른다. 그날 밤 가족이 잠든 후 우리 거실 어둠 속에 앉았다. 밤 10시 이후엔 전기를 켜놓고 낭비할 수 없었다. 그게 규칙이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앉아 제대로 밀봉되지 않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5월의 추위를 느끼며 옆방에서 기침하는 아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 기침은 몇 달 동안 있었다. 사설 의사 갈 돈이 없었고 국가진료소는 뭐? 국가진료소는 국가의 관대함에 감사하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죽으러 가는 곳이었다. 서울에서는 생각했다. 저 아이는 몇 달 전에 의사에게 갔을 거다. 항생제를 받았을 거고 아마 흡입기도 괜찮았을 거다. 여기선 우리는 그냥 기침이 저절로 사라지길 기다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 앉아 아들이 기침하는 소리를 들으며 결정이 완전히 굳어진 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 그를 위한 거였다. 끊임없는 거짓말이 아닌 삶을 살 기회를 위한. 하지만 가족과 함께 탈북하는 건 혼자 탈북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복잡하다. 다음 3개월 동안 나는 두 사람이 되었다. 공개적으로는 충성스러운 외교관, 사적으로는 침묵하는 음모자. 첫 번째 규칙.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의심스러운 행동 없이, 이상한 질문 없이, 적신호를 올릴 수 있는 정보 검색 없이. 정확한 루틴을 이어갔다. 6시에 일어나 옷 입으며 평양방송 뉴스를 들었고 외무성까지 전차를 타고 오후 6시까지 일했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저녁을 먹고
모든 고위 관료들에게 기대되는 것처럼 1시간 동안 최고 존엄의 저작을 공부했다. 정상, 완벽하게 정상. 하지만 내 머릿속에선 계획하고 있었다. 주요 문제는 간단했다. 성공적으로 탈북하려면 북한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나라에 있어야 했다. 그건 중국, 베트남, 라오스, 러시아, 그리고 거의 모든 동남아시아를 제거했다. 내가 진실을 본 싱가포르도 제외되었다. 서유럽이나 미국 임무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런 임무는 드물고 경쟁이 치열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걸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위험한 짓을 했다. 6월 직원 회의 중 베를린에서의 이전 임무 동안 좋은 접촉을 확립했다고 아무렇지 않게 언급했다. 특히 독일 정부의 최근 변화로 그 관계를 키우는 게 가치 있을 거라 제안했다. 요청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외무성을 위한 전략적 권고로 제시했다. 상사가 고려했다. 맞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독일이 최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외교 채널을 열어두는 것에 이 점을 상기시킬 때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조심스러운 관료적 조작에 6주가 걸렸지만 작동했다. 7월 말 임무를 받았다. 9월로 예정된 베를린에서의 2주 상업 임무. 2주. 완벽한 순간을 찾고 행동하고 내 가족이 그 후에 올 것을 살아남길 기도할 14일. 왜냐하면 그게 매일 밤 나를 깨어있게 만든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탈북했을 때 내 아내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환상이 없었다. 그들은 몇 시간 안에 체포될 것이다. 신문당할 것이다. 아마 내 계획에 대해 뭔가 알았는지 밝히기 위해 고문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무고하다는 게 명확해지면 그들은 무고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교화소로 보내질 것이다. 내 아들은 그 수용소에서 자랄 것이다. 만약 자란다면. 그리고 그게 내가 머릿속에서 해결해야 했던 불가능한 방정식이었다. 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북한에서 알려진 고통으로 내 가족을 저주하는 게 나은가? 언젠가 어떻게든 그들을 남쪽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과 함께 아니면 머무르는 게 나은가?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시스템 내에서 편안하게 살고 내 아들이 내가 잘한 것처럼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게 정권을 섬기는 게 인생의 가장 높은 목적이라고 믿으며 올바른 답은 없었다. 덜 틀린 답만 있었다. 나는 아들이 노동수용소에서 나를 증오하는 게 내가 되었던 것으로 자라는 것보다 낫다고 결정했다. 더 큰 거짓말쟁이들을 섬기는 재능 있는 거짓말쟁이. 8월에 내 생명보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문서들, 제재 회피 네트워크, 비밀 은행 계좌, 외국 협력자들의 이름을 자세히 기술한 외무성 기밀 파일 사본들, USB 메모리에 조금씩 복사해서 다양한 곳에 숨겼다. 양복 밑단에 꿰매고 비운 펜 안에 구두 안감 속에 탈북하려면 가치 있는 뭔가를 가져가야 했다. 서방 정부들이 돈을 낼 정보, 단순히 또 다른 북한 난민이 아닌 가치 있는 자산으로 만들어줄 정보, 주소들도 암기하기 시작했다. 베를린의 남한 대사관, 미국 대사관, 평소 호텔 근처 경찰서들, 탈출 경로들, 내가 사라진 걸 박이 알아차렸을 때의 예상 반응 시간, 그리고 매일 밤 어두운 아파트로 조용한 아내에게 기침하는 아들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거짓말했다. 그리고 매 거짓말마다 나 자신을 조금 더 증오했다. 9월 초의 어느 밤, 베를린 예정 비행 일주일 전, 아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했다. 아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거실의 희미한 빛 속에서 내 앞에 앉았다. 괜찮아요? 부드럽게 물었다. 내 심장이 멈췄다. 물론이지. 왜? 달라졌어요. 그녀가 말했다. 싱가포르 출장 이후로 더 먼 것 같아요. 여기 있을 때도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내 얼굴을 완벽하게 중립으로 유지했다. 그냥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어떤지 알잖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나를 관찰했다. 그냥 알아줬으면 해서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나와 우리 아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걸 아니까요. 그 순간 거의 모든 걸 말할 뻔했다. 거의 무너질 뻔했고, 거의 내가 계획하는 걸 고백할 뻔했고, 거의 그들에게 할 일에 대해 용서를 빌 뻔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가 알면 그녀도 유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의 무지가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호였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속삭였다. 그게 많은 의미가 있어. 그녀는 일어나서 내 임에 키스하고 자러 갔다. 그리고 나는 거기 어둠 속에 앉아 조용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며 진실의 이름으로 자신의 가족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저주하는 건 어떤 괴물인지 궁금했다. 일주일 후 2015년 9월 15일 베이징을 거쳐 베를린으로 연결되는 고려항공 비행기에 올랐다. 박은 언제나처럼 내 옆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내 기내 수화물에 6곳에 숨겨진 수십 개의 북한 상업 네트워크를 파괴하기에 충분한 기밀 정보를 담은 USB 메모리들이 있었다. 순간이 왔을 때 정말로 할 용기가 있을지 몰랐다. 정말로 내 가족을, 내 나라를,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배신할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적 확신으로 알았다. 더 이상 거짓말을 살 수 없었다. 그리고 때때로 지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불을 직접 통과해서 걷는 거고 반대편에 쟤 말고 뭔가 있길 바라는 것이다. 9월의 베를린은 평양이 결코 될 수 없는 방식으로 아름답다. 나무들이 색을 바꾸기 시작했다. 잎이 초록에서 황금빛으로. 거리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 배낭을 맨 학생들, 장벽의 잔해를 사진 찍는 관광객들로 가득했다. 그냥 흐르는 삶, 안무 없이, 감독 없이, 두려움 없이. 월요일 오후에 도착했다. 박과 나는 브란덴부르크 문 바로 옆에 아들론 캠핀스키 호텔에 체크인했다. 마이러 성급 호텔. 왜냐하면 정권은 항상 외교관들이 최고의 장소에 묵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겉모습. 항상 겉모습에 관한 거였다. 내일 10시 회의. 방으로 올라가며 박이 말했다. 전자 부품에 관심 있는 독일 사업가들. 밤새지 마. 미소 지었다. 절대 안 그래.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전혀 자지 못했다. 19층 호텔 방에 앉아 베를린의 불빛이 모든 방향으로 지평선까지 펼쳐지는 걸 봤다. 어둠이 없었다. 정전이 없었다. 그냥 끊임없는 빛. 마치 도시가 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서 절대 잠들지 않는 것처럼. 토요일 귀국 비행 전까지 베를린에서 5일이 더 있었다. 완벽한 순간을 찾을 5일. 하지만 내 인생과 네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완벽한 순간이 언제인가. 화요일은 회의로 흘러갔다. 국제 제재를 의식하고 악용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을 찾는 공손하지만 조심스러운 독일 사업가들. 나는 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정중한 외교관, 능숙한 협상가, 전혀 그렇지 않은 정권의 문명화된 얼굴. 박은 끊임없이 나를 관찰했다. 명백한 방식은 아니지만 그의 눈을 느낄 수 있었다. 휴대폰을 깨어낼 때마다.
화장실 가려고 양해를 구할 때마다, 창밖을 보며 시선이 정상보다 1초 더 오래 흐트러질 때마다, 수요일 밤 또 다른 끝없는 비즈니스 디너 후 11시 가까이 호텔로 돌아왔다. 로비로 들어서며 박이 하품했다. 지쳤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 독일인들은 너무 많이 말합니다. 잘 자요. 잘 자요. 대답했다. 하지만 바로 내 방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호텔 바로 내려갔다. 그냥 한잔하러. 아직 나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내 뇌의 일부에게 말했다. 그냥 하나. 반은 반쯤 차 있었다. 대부분 비즈니스 여행객들. 비싼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위스키잔 너머로 웃고 있었다. 배 혼자 앉아 노트북에 뭔가 쓰는 여자. 구석 테이블에서 뭔가를 축하하는 일본인 그룹. 배 앉아서 위스키를 주문했다. 조니 워커, 블루 라벨. 한 잔에 40유로. 술의 외설적인 금액. 하지만 정부 신용카드가 있었고 이게 마지막으로 쓸 수도 있었다. 바텐더가 따랐다. 마시기 전에 한참 동안 봤다. 바의 부드러운 빛을 담은 호박색 액체. 평양 어딘가에서 내 아들이 자고 있었다. 아마 잠결에 기침하고 있을지도. 아마 내가 가져온 장난감 비행기를 꿈꾸고 있을지도. 일주일 후 노동 수용소에 있을 것이다. 위스키를 단숨에 마셨다. 목구멍으로 내려가는 타는 듯한 느낌은 가슴에 타는 듯한 느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안 좋은 날이었나요? 내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노트북 가진 여자였다. 30대 후반, 아마 40대. 짧은 금발머리, 지적인 회색 눈, 독일 억양.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영어로 대답했다. 독일어는 잘했지만 얼마나 잘하는지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저도요. 그녀가 말하며 노트북을 닫았다. 방금 제 회사 분기 숫자를 확인했어요. 좋지. 안 왔어요.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유감이네요. 20분 동안 얘기했다. 사소한 것들. 그녀는 컨설팅 일을 했다. 나는 수출입 일을 한다고 말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상사에 대해 불평했다. 나는 끝없는 서류 작업에 대해 불평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정상이었다. 완벽하게 무해했다. 그리고 그녀가 모든 걸 바꾼 말을 했다. 어디 출신이세요? 영어는 완벽한데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억양이 있어요. 내 마음이 달렸다. 선택지가 밀리초 안에 펼쳐졌다. 중국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럴듯하게 들릴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대신 진실을 말했다. 북한. 그녀의 눈이 커졌다. 조금만, 하지만 봤다. 정말요. 저는 한 번도 일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네, 상업협상. 그녀가 앞으로 기울었다. 진심으로 매혹된. 그건 분명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제재들과 쉽지 않죠.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내 나라에 대해 쉬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침묵의 순간이 있었다. 그녀는 회색 눈으로 나를 관찰했고 그녀 마음속에 형성되는 질문을 볼 수 있었다. 감히 묻지 못하는 질문. 만약 누군가가 천천히 말했다. 각 단어가 납처럼 무거웠다. 독일에서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고 싶다면 그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나요? 그녀의 얼굴이 바뀌었다. 캐주얼한 호기심이 증발하고 더 진지한 뭔가로 대체되었다. 더 조심스러운. 그건 매우 구체적인 질문이네요. 가정입니다. 물론이죠. 그녀가 말했다. 그 다음 목소리를 낮추며 가정적으로 그 사람은 경찰서로 직접 가거나 연방 이민국에 나타나야 합니다. 망명을 신청할 의사를 밝힙니다. 절차가 있어요. 인터뷰, 신원 조회, 과정은 몇 달 걸릴 수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정보를 가졌다면 정부들이 원할 정보?
그녀는 긴 순간 동안 나를 봤다. 그럼 그 사람은 정보기관에 직접 연락해야 해요. 독일에선 BND 또는 선호하는 나라의 대사관이 있다면 탈북자를 위한 프로토콜이 있을 거예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가정적 정보에 대해 천만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 다음 잠시 후 도움이 필요하세요? 당신이 고려하고 있는 게 뭐든. 그리고 거기 있었다. 호텔 바의 낯선 사람. 명백히 인생 최대 결정의 가장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제안하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바 위로 내게 밀었다. 제 이름은 크리스틴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명함을 받다. 크리스틴 베버, 경영 컨설팅, 휴대전화 번호.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물었다. 날 알지도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녀가 단순하게 말했다. 모두가 자기 인생을 선택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5분 후 그녀는 떠났다. 나는 1시간 더 배 머물렀다. 명함을 보며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폭탄처럼 손가락 사이에 쥐고 새벽 1시에 내 방으로 올라갔다. 박의 방을 지나쳤다. 완전한 침묵. 자고 있다. 침대에 앉아서 100번째로 계획을 검토했다. 암기한 주소들. 짐에 숨긴 USB 메모리. 호텔에서 남한 대사관까지 가장 빠른 경로. 3.5km. 걸어서 20분, 택시로 10분. 하지만 내가 피해온 문제가 있었다. 박은 잠이 얕았다. 매우 얕았다. 그리고 매일 아침 내가 샤워하는 동안 내 방을 확인했다. 밤에 사라지면 몇 시간 안에 알 것이다. 그리고 정권은 베를린에 사람들이 있었다. 많지는 않지만 충분했다. 내가 안전한 외교 영토에 도착하기 전에 문제를 일으킬 만큼 충분. 주의 분산이 필요했다. 시간이 필요했다. 목요일은 정상성의 고문이었다. 더 많은 회의. 절대 실현되지 않을 조건에 대한 더 많은 협상. 박은 하루 종일 비정상적으로 조용했고 그게 수다스러웠을 때보다 더 긴장되게 했다. 다 괜찮아? 점심때 물었다. 네. 그가 말했지만 그의 눈이 내 피를 얼게 하는 강도로 나를 관찰했다. 왜 물어? 그냥 생각에 잠긴 것 같아서. 나는 항상 생각에 잠겨 있어. 그가 말했다. 내 일이니까.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박이 산책하자고 제안했다. 거절하는 건 의심스러웠을 거라 동의했다. 운터된 린덴을 걸었다. 브란덴부르크 문으로 이어지는 주요대로. 밤 9시인데도 관광객들이 어디에나. 밝은 불빛, 북적이는 식당들. 삶. 가끔 생각해? 박이 갑자기 말했다. 내 심장이 덜컥했다. 뭘 생각해? 남는 것, 돌아가지 않는 것. 보도 한가운데서 멈췄다. 사람들이 강이 주위의 물처럼 우리 주변으로 흘렀다. 왜 그런 걸 물어? 박이 돌아서서 나를 봤다. 가로등 빛 속에서 읽을 수 없는 화강감 같은 얼굴.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을 23년 동안 했으니까. 그가 말했다. 42명의 다른 외교관들과 137번의 해외 출장을 동행했어. 그리고 나는 그 표정을 알아봐. 너무 많이 보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의 표정. 세상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거리의 소음이 멀어지고 흐려졌다. 내 온몸이 최대 경계 상태였다. 도망칠 준비를 하면서도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알았다.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말했다. 안 그래? 박이 한 걸음 가까이 왔다. 싱가포르 이후로 달랐어. 산만하고 멍하고 스트레스인가 생각했어. 가족 문제. 하지만 오늘 밤 호텔로 돌아왔을 때 배서 그 독일 여자와 얘기하는 걸 봤어. 그녀가 명함을 주는 걸 봤어.
젠장, 젠장, 젠장. 그냥 대화였어. 말했다. 회사에 대해 불평하는 사업가 여자. 그게 다야. 아마도 박이 말했다. 그 다음 더 부드럽게. 하지만 뭔가를 이해해야 해. 만약 바보 같은 짓을 고려하고 있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것. 내 인생만 파괴하는 게 아니야. 네 가족을 파괴해. 8살짜리 아들은 평생 내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야. 알아. 말했고 내 목소리의 쓴맛은 진짜였다. 믿어. 알아. 박은 긴 순간 동안 나를 관찰했다. 그 다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문제 없어. 호텔로 돌아가자. 내일은 긴 날이 될 거야. 침묵 속에서 걸어 돌아왔다. 하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았다. 박은 의심했다. 확신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의심했다. 그건 내 기회의 창이 빠르게 닫히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날 밤 전혀 자지 못했다. 어둠 속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크리스틴의 명함을 보고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고 또 했다. 머무르면 평양으로 돌아간다. 거짓말을 섬기며 평생을 살 것이다. 내 아들은 시스템 속에서 자랄 것이다. 아마 그도 외교관이 될 것이다. 아마 언젠가 그도 외국 호텔 방에 앉아 자유로운 도시의 불빛을 보며 뛸 용기가 있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떠나면 내 가족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겪을 것이다. 하지만 아마 언젠가 그들을 꺼낼 수 있을지도 몰랐다. 이야기들이 존재했다. 수년 후 제3국을 통해 비밀, 경로를 통해 정교하게 조율된 뇌물을 통해 가족을 데려온 탈북자들. 작은 확률이었다.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0은 아니었다. 그리고 0은 내가 돌아가면 우리가 가질 것이었다. 금요일이 회색과 비로 밝았다. 마지막 회의는 오후 2시였다. 5시쯤이면 토요일 아침 비행까지 자유로울 것이다. 회의 동안 거의 집중할 수 없었다. 적절한 곳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적절한 질문을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계획을 계속 재생하며. 오후 5시 15분, 박과 나는 회의가 있던 사무실 건물에서 나왔다. 비는 가벼운 이슬비로 줄었다. 배고픈데, 박이 말했다. 호텔 근처에 한 식당이 있어. 어때? 좋아. 거짓말했다. 식당으로 걸어갔다. 3블록. 7분. 그리고 매 걸음마다 안쪽 주머니의 USB 메모리 무게를, 돌처럼 가슴을 짓누르는 결정의 무게를 느꼈다. 식당에 도착했다. 박이 문을 열었다. 김치와 구운 고기 냄새와 열기가 밖으로 쏟아졌다. 먼저 가. 그가 말했다. 그 순간 결정을 내렸다. 뭔가 잊었어. 갑자기 말했다. 사무실에. 내 노트. 보고서에 필요해. 박이 인상을 찌푸렸다. 내일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가방에 있어. 회의실에 두고 왔어. 누군가 찾으면 암시를 떠돌게 했다. 박이 한숨 쉬었다. 알았어. 같이 갈게. 안 돼. 아자 빠르게 말했다. 이 독일 건물들이 어떤지 알잖아. 복잡한 보안 시스템. 우리 둘 다 다시 등록하는데 2배 시간 걸려. 먹어. 20분 안에 돌아올게. 그가 망설였다. 그의 눈에서 계산을 볼 수 있었다. 의심대 배고픔과 긴 하루 후의 피로. 20분. 마침내 그가 말했다. 25분 안에 안 돌아오면 찾으러 갈 거야? 알았어. 돌아서서 사무실 건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정상 걸음. 서두르지 않게, 의심스럽지 않게. 첫 번째 모퉁이를 돌았다. 그 다음 2번째 모퉁이에서 멈췄다. 뒤를 봤다. 뒤에 거리는 비어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서 크리스틴의 명함에 있는 번호를 눌렀다. 2번째 벨에서 받았다. 여보세요? 호텔 바의 남자입니다. 북한에서 온.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0.5초의 멈춤이 있었다. 그 다음, 어디 계세요? 위치를 알려줬다. 10분 안에 거기 있겠다고 말했다. 끊었다. 그리고 그때 너무 심하게 떨려서 거의 쥘 수 없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북한 휴대폰을 꺼냈다. 박이 감시하는 것. 모든 위치, 모든 통화를 추적하는 것. 마지막 순간 동안 봤다. 내가 되었던 모든 것이 이 장치에 있었다. 가족 사진들, 외무성 메시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충성스러운 시민으로서의 내 전체 정체성. 하수구에 떨어뜨렸다. 아래 물을 맞는 먼 첨벙 소리를 들었다. 이제 돌아갈 길이 없었다. 크리스틴의 차가 9분 후에 나타났다. 은색 BMW. 그녀가 몸을 기울여 조수석 문을 열었다. 타요. 탔다. 어디로? 그녀가 물었다. 남한 대사관. 말했다. 최대한 빨리.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엑셀을 밟았다. 우리가 멀어지는 동안 뒷창을 봤다. 내 일부는 박이 우리 뒤 거리를 뛰어오는 걸 보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거리는 비어 있었다. 지금은. 확신해요? 크리스틴이 교통을 헤쳐가며 물었다. 아니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어쨌든 할 거예요. 그녀는 1분 동안 침묵 속에서 운전했다. 그 다음, 그게 무슨 가치가 있든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 가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아마 지금은 아니겠죠.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언젠가, 아마도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끝났다. 심연은 뒤에 있었고,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다. 12분 후, 남한 대사관에 도착했다. 밑에 구역의 현대적인 유리와 강철 건물, 9월의 시원한 바람에 펄럭이는 한국 국기들. 여기요. 크리스틴이 문 앞에서 멈추며 말했다. 건물을 봤다. 저 문 뒤에는 안전이 있었다. 망명. 새로운 삶. 그리고 내 뒤에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박이 있었다. 아마 아직 그 식당에 아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진짜로 의심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10분 정도 있었다. 찾기 시작하기 전까지 15분. 베를린의 북한 당국에 경고하기 전까지 20분. 감사합니다. 크리스틴에게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 행운을 빌어요. 그녀가 말했다. 차에서 내렸다. 대사관 문을 향해 걸으며 다리가 거의 나를 지탱하지 못했다. 남한 보안 경비가 내가 다가오는 걸 봤다. 그의 손이 벨트로 움직였다. 아마 총이 있는 곳으로. 제 이름은 한국어로 시작했다. 그 다음 멈췄다. 왜냐하면 내 옛 이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하수구에 그 휴대폰을 떨어뜨린 순간 죽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대신 말했다. 정치적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당신 정부가 원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비는 긴 순간 동안 나를 봤다. 그 다음 무정의로 말했다. 30초 후 문이 열렸다. 들어갔다. 그리고 그 문이 내 뒤에서 닫히는 순간 울기 시작했다. 안도나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내 아들을 위한 눈물, 내 아내를 위한,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할 연로한 부모를 위한, 사랑보다 진실을 선택했기 때문에 눈물, 그리고 아무리 자유가 있어도 그 선택이 살인보다 덜하게 느껴지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남한 대사관에 들어간 후 처음 3일은 신문 서류 작업, 그리고 평양에서 누군가 나를 찾으러 올 거라는 끊임없는 편집증의 흐릿한 기억이다. 대사관 단지 내부의 보안방에 머물렀다. 창문 없이.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남한 정보 요원들이 들락날락하며 알가지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질문을 하고 내 이야기의 불일치를 찾고 내가 정교한 침투 임무를 수행하는
북한 요원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했다. USB 메모리를 보여줬다. 연결해서 안에 뭐가 있는지 봤을 때 그들의 눈이 빛났다. 이름들, 계좌번호들, 배송 경로들, 북한이 국제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에 대한 10년치 정보, 순수한 정보 금광이었다. 그게 신뢰성을 샀다. 그리고 보호를. 4일째 김상구라는 장교가 방에 들어왔다. 50대 회색 머리, 너무 많이 본 피곤한 눈. 내일, 그가 말했다. 서울로 이송할 겁니다. 고위급 탈북자를 위한 특별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적응 과정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적응? 되풀이했다. 네. 그가 말했다. 남한은 북에서 배운 것과 다릅니다. 하지만 TV에서 3초 동안 본 것과도 다릅니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 오랫동안 정권을 섬긴 사람에게 적응은 멈췄다. 올바른 단어를 찾으며. 고통스럽습니까? 제안했다. 그건 과소평가입니다. 조용히 말했다.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비행은 군용기였다. 보안상의 이유로 그들이 말했다. 박은 내가 사라진 지 1시간 안에 베를린의 북한 당국에 경고했다. 그들은 나를 찾고 있었다. 북한 독일 대사관은 공식 항의를 제출했고 내 인도를 요구했고 내가 정부 문서를 훔쳤다고 주장했다. 독일인들은 요청을 거부했지만 상황은 미묘했다. 새벽에 서울 근처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10월이었고 공기는 상쾌하고 맑았다. 하강하면서 아래로 펼쳐지는 도시를 봤다. 싱가포르 비즈니스 센터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본 것과 정확히 같았다. 하지만 공중에서 보는 것과 그 안에 있는 건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하나원 탈북자 정착센터로 바로 데려갔다. 모든 북한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며 첫 몇 달을 보내는 서울 외곽의 정부 단지, ATM 사용법, 지하철 이용법, 일자리 구하는 법, 네가 알던 모든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규칙으로 작동하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법. 내가 도착했을 때 센터에 34명의 다른 탈북자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중국과의 국경을 넘고 동남아시아를 거쳐 남한 영토에 도착한 민간인들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배고픔, 한밤중에 두마강을 건너는 것, 중국에서 불법으로 일하며 숨어 지내는 수년, 항상 붙잡혀 돌려보내질까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나는 달랐다. 나는 엘리트의 일부였다. 그들이 굶주릴 때 나는 잘 먹었다. 그들이 공장에서 돌을 깰 때 나는 세계를 여행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나를 볼 때 그들의 눈에서 볼 수 있었다. 경멸은 만질 수 있었다. 하지만 날 정말로 파괴한 건 다른 탈북자들의 판단이 아니었다. 정권의 거짓말의 실제 범위에 대해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나원 첫 주는 교육 세션들이 포함되었다. 기본 역사, 기본 경제, 기본 시민교육. 남한 중학생이면 누구나 알 것들. 하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히 낯선 계시들이었다. 강사, 박 선생이라는 중년 남자가 기본부터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은 1945년에 끝났습니다. 그가 말했다. 한국은 일제 지배에서 해방되었어요. 하지만 38선에서 분단되었죠. 북쪽은 소련 영향하에, 남쪽은 미국 영향하에. 1950년 북이 남을 침공하며 한국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내 손이 멈출 수 없이 올라갔다. 그건 틀렸습니다. 말했다. 남이 먼저 침공했고 미제 침략자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북은 조국을 방어하고 있었어요. 교실의 절대적 침묵.
3업 이상의 눈이 나를 향했다. 일부는 동정으로, 다른 일부는 분노로. 박 선생이 한숨 쉬었다. 압니다. 그렇게 배웠죠. 하지만 소련 붕괴 후 소련 자료들을 포함한 여러 국제 출처들에 의해 문서화되어 있어요.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의 승인으로 남침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게 선전이 아닙니다. 검증된 역사예요. 문서들을 보여줬다. 기밀 해제된 소련 문서들, 평양과 모스크바 사이의 전보들, 1950년 6월 25일 몇 주 전 김일성이 서명한 군사명령들.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건 첫날일 뿐이었다. 둘째 주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영상들을 보여줬다. 거대한 단지들을 보여주는 위성 이미지들, 탈북한 경비원들의 증언,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으로 고문, 공개 처형, 일부 수용소에서 60%에 달하는 연가 사망률을 묘사하는. 나는 수용소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길 잃은 시민들이 당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인도적인 재교육 센터라고 배웠다. 학교, 병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센터. 그 영상에서 본 것에는 인도적인 게 아무것도 없었다. 살아있는 해골들이 진흙을 기어가는 걸 봤다. 갈비뼈가 튀어나온 아이들이 먹을 소화되지 않은 옥수수 알갱이를 찾아 동물 배설물 더미를 파헤치는 걸 봤다. 감자 하나를 훔치거나 탈출하려 한 것 같은 경미한 범죄로 공개 처형되는 걸 봤다. 그리고 알았다. 압도적인 확신으로 내 아들이 지금 그 장소 중 하나에 있다는 걸. 내 아내, 부모님. 어느 날 밤 수용소 생존자들의 증언을 보여준 특히 잔인한 세션 후 회의실에서 나와 20분 동안 화장실에서 토했다. 그래픽 내용 때문이 아니었다. 비록 끔찍했지만 내 자유의 진정한 대가를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추상적인 고통이나 이론적 결과가 아니었다. 내 품에 안았던 숫자 세는 법을 가르쳤던 공중으로 날릴 때 웃었던 8살짜리 내 아들이 이제 아마 피 묻은 손으로 얼어붙은 땅을 파고 뭘 잘못했는지 궁금해하고 왜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는지 궁금해하는 그 이미지는 절대 나를 떠나지 않았다. 아직도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계시들은 계속되었다. 각각이 이전 것 위에 쌓이며 내 옛 현실의 전체 건물이 잔해로 무너질 때까지. 셋째 주에 경제에 대해 배웠다. 강사는 1950년 북한과 남한의 1인당 GDP를 비교하는 그래프를 보여줬다. 거의 동일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두 나라, 같은 지점에서 시작하는. 그 다음 1960년, 1970년, 1980년 이후의 그래프를 보여줬다. 극적으로 갈라지는 선들. 남쪽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북쪽은 먼저 정체되고 90년대에 완전히 붕괴했다. 2015년까지 강사가 말했다. 남한의 1인당 GDP는 북한보다 약 40배 높았습니다. 평균 남한 사람이 한 달에 버는 게 평균 북한 사람이 3년에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평균일 뿐입니다. 평양 밖의 대부분 북한 주민들은 훨씬 적게 법니다. 다른 그래프를 들었다. 기대 수명. 남한 82세, 북한 70세, 12년 차이. 평균 키. 남한 남성은 평균 북한 남성보다 12cm 더 큽니다. 왜? 북에서 만성적인 아동 영양실조, 방에 다른 탈북자들을 둘러봤다. 그들 중 많은 이가 우리가 본 남한 사람들보다 눈에 띄게 더 작았다. 나는 그걸 알아챘지만 유전자 탓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이해했다. 유전자가 아니었다. 체계적인 기아였다. 정권이 나만이 가난하다고 말했죠? 강사가 계속했다.
사람들이 미군 점령에서 비참하게 산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영상을 보여줬다. 서울의 전형적인 중산층 동네 위를 나는 드론 영상. 식물로 가득한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들. 모든 거리에 주차된 차들.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들. 모든 모퉁이에 24시간 편의점들, 카페들, 식당들.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번영하는 삶. 이건 특별 구역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전시 구역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5천만 명이 이렇게 삽니다. 북에 2,500만 명이 중세 이후로 세계가 본 적 없는 조건에서 사는 동안. 그리고 나를 산산조각 낸 말을 했다. 북한 정권은 이걸 압니다. 지도자들, 엘리트, 고위직에서 일했던 당신들 모두 알았어요. 아마 완전한 범인은 아니어도 충분히 알았죠. 그리고 어쨌든 거짓말을 영속시키기로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진실을 인정하는 건 그들의 권력의 끝을 의미했을 테니까요. 특권의 끝을. 그 마지막 말을 할 때 나를 직접 봤다. 그리고 그가 옳았다. 나는 알았다. 전부는 아니어도 여행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서사와 근본적으로 잘못된 뭔가가 있다는 걸 알기에 충분히 봤다. 그리고 질문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진실보다 내 가족의 특권을 선택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넷째 주에 처음으로 센터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감독된 그룹으로 서울을 방문하기 위해. 아무것도,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그걸 준비시킬 수 없었다. 하나원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지하철을 탔다. 지하철역 자체가 나를 경악하게 했다. 깨끗했다. 밝았다. 실시간 열차 도착을 보여주는 디지털 스크린들, 모든 플랫폼의 자판기들, 스피커로 흐르는 부드러운 음악, 그리고 사람들, 수천 명이 역을 통해 동맥을 통한 혈구처럼 흘러가고 각자 자신의 개인 세계에 빠져 내가 외무성에서 사용한 어떤 컴퓨터보다 강력한 휴대폰을 보는. 강남구에 나타났다. 유튜브 영상에서 본 그 장소. 하지만 영상으로 보는 것대 한가운데 서 있는 건 바다에 대해 읽는 것과 파도에 던져지는 것의 차이였다. 모든 방향으로 치솟는 마천루들. 건물만한 크기의 LED 스크린들이 내가 식별조차 할 수 없는 제품들의 광고를 보여주는. 거리를 지나가는 고급 차들, 한두 대가 아니라 수십 대, 수백 대. 내 가족이 1년에 버는 것보다 비싼 옷을 파는 가게들. 사람들이 앉기 위해 1시간 동안 줄 서는 식당들. 그리고 가장 파괴적인 건 모든 게 얼마나 평범한지 아무도 건물들을 경탄하며 보지 않았다. 아무도 비싼 차들을 사진 찍으려 멈추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건 그냥 화요일이었다. 우리 가이드 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우리를 슈퍼마켓으로 데려갔다. 3층짜리 이마트. 천천히 시간 가지세요. 그가 말했다. 둘러보세요. 만져보세요. 여기서 정상적인 삶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슈퍼마켓에 들어갔고 거의 기절할 뻔했다. 킬로미터처럼 보이는 통로들이 펼쳐졌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제품으로 쌓인 선반들, 5가지 다른 쌀, 100가지 라면, 내 평양 동네 식료품점 전체보다 큰 빵 코너, 망고, 아보카도, 용과 같이 본 적 없는 과일들, 모두 완벽한 피라미드로 쌓여 밝은 LED 조명 아래 빛나는. 고기, 맙소사 고기, 전체 층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정육 코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부위들로 명확하게 표시된 가격들.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집어들었다. 카트를 채우는. 배급 없이, 쿠폰 없이, 가게 직원에게 뇌물 없이 한 여자를 봤다.
아마 30대, 가장자리까지 가득 찬 카트를 밀고 지나갔다. 와인병들, 수입 치즈, 신선한 연어, 유기농 채소들. 쉽게 $200어치 식료품. 그리고 보였다. 지루해. 마치 이게 성가신 심부름인 것처럼 놀라운 특권이 아닌 복도 한가운데 얼어붙어 서 있었다. 사람들이 내 주위로 흘러가고 내 안에 뭔가가 마침내 완전히 깨졌다. 평생 희생이 필요하다고 들었다. 식량 배급이 필요한 건 우리가 제국주의와 영구적 전쟁 중이기 때문이라고. 사치품의 부재는 미덕이고 사회주의적 순수성에 대한 우리 헌신의 증거라고. 모든 물질적 부로 남쪽은 영적으로 공허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본질적으로 불행하다고. 하지만 그 슈퍼마켓에 서서 평범한 쇼핑을 하는 평범한 가족들을 보며 한 번 여행에서 평양 내 가족이 한 달에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사는 마침내 배신의 진짜 규모를 이해했다. 단순히 남쪽이 가난하다고 거짓말한 게 아니었다. 우리를 도둑질한 거였다. 잠재적 번영의 세대들을 도둑질했다. 어머니가 전기와 선택하지 않고 아들에게 신선한 과일을 살 수 있는 삶을 살 기회를 도둑질했다. 아버지가 다음 3주 동안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하지 않고 가족을 저녁 식사에 데려갈 수 있는 평범함을 도둑질했다. 그리고 도둑질에 감사하도록 우리를 설득했다. 슈퍼마켓에서 나와서 또 토했다. 거리에서 바로 사회복지사가 걱정하며 달려왔다. 괜찮으세요? 의사가 필요해요? 아니요. 겨우 말했다. 그냥 앉아야 해요. 근처 벤치로 데려갔다. 아이디 10분 동안 거기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다. $5짜리 커피잔 너머로 웃는 대학생들. 건물에서 나오며 넥타이를 풀고 상사에 대해 불평하는 회사원들. 손잡고 천천히 걷고 쇼윈도를 보려 멈추는 노부부. 삶을 사는 사람들. 그냥 사는. 두려움 없이. 배고픔 없이. 국가 감시에 끊임없는 불안 없이. 그리고 내 아들은 이걸 절대 알지 못할 것이다. 내 아들은 광산이나 수용소에 전혀 삶이 아닌 삶을 살며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어린 시절, 건강, 아마 목숨으로 치르며 그날 밤 하나원으로 돌아와 작은 방에 앉아서 마침내 모든 것의 전체 무게가 내게 떨어지도록 허락했다. 거짓말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 가족을 파괴했다. 하지만 거짓말은 너무 크고 너무 완전하고 너무 절대적이어서 지금도 밖에서 보면서도 거의 그 규모를 이해할 수 없었다. 2,500만 명, 3대, 70년의 체계적 세뇌, 모두 근본적 전제 위에 세워진 고통은 필요하고 희생은 미덕이고 외부 세계는 더 나쁘다고. 그리고 나는 그 거짓말을 영속시키는 기계의 일부였다. 순영한 자유세계를 여행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고했다. 네, 자본주의는 타락했다. 네, 남쪽은 비참하다. 네, 우리가 운이 좋다. 내 사람들에게 거짓말했다. 내 가족에게 거짓말했다. 나 자신에게 거짓말했다. 그리고 이제 절대 알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나라의 이 작은 방에 앉아 마침내 물리적 사슬에서 자유로워졌지만 영원히 심리적 사슬에 갇혀 박 선생이 세션 중 하나에서 한 말을 이해했다. 자유는, 그가 말했다. 단순히 억압의 부재가 아닙니다. 지식의 짐입니다. 일단 진실을 알면 알지 못하는 걸 멈출 수 없어요. 그리고 때때로 지식이 가장 무거운 감옥입니다. 그가 옳았다. 왜냐하면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내 가족은 노예였다. 그리고 내 자유의 모든 순간은 그들의 고통으로 샀다. 그게 어떤 탈북자도 풀 수 없는 방정식이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 죄책감. 자유로운 공기에 모든 숨으로 치르는 대가. 그리고 어떤 날들은 서울 내 방에 앉아
도시교통의 먼 웅웅거림을 들으며 창밖으로 한 문명이 번영하는 동안 다른 하나는 썩는 끝없는 불빛들을 보며 어떤 날들은 옳은 선택을 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한 선택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함께 살아야 한다. 매일 내 남은 인생 동안 베를린에서의 그날 밤 이후로 거의 10년이 지났다. 하수구에 그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걸었던 이후로 오늘 나는 서울 마포구의 원룸 아파트에 산다. 인권단체의 컨설턴트로 일하며 북한 문서를 번역하고 정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위원회에서 가끔 증언한다. 검소하게 살기에 충분한 급여를 주는 일이다. 한때 숨기는 것을 도왔던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비록 작더라도 뭔가를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일이다. 아침에 난방이 되는 아파트의 편안한 침대에서 깬다. 아버지가 6개월 동안 버는 것보다 비싼 기계로 커피를 만든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멀리 있는 산들을 은빛 동맥처럼 도시를 가로지르는 한강을 본다. 아름답다. 평화롭다. 한때 꿈꿨던 모든 것이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내 아들이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적절한 가격에 정보를 거래하는 북한 브로커들을 통해 내 심장에서 이미 알던 걸 확인했다. 내 가족은 내 탈북 후 4시간 안에 체포되었다. 평양 국가보위성 시설에서 3주 동안 신문당했다. 그 다음 요덕의 제15호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내 아들은 이제 18이다. 만약 살아있다면 수용소 아이들의 생존율은 통계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 지금 어떻게 보일지 상상하고 싶지 않다. 내가 알아볼 수 있을지. 그의 몸이 강제노동과 영양실조로 표시되어 있을지. 아직도 내가 준 장난감 비행기를 기억하는지. 나를 증오하는지. 아마 나를 증오할 것이다. 나를 증오하길 바란다. 증오는 여전히 그걸 느낄 만큼 살아있다는 뜻이다. 내 아내는 이제 42이다. 부모님이 처음 몇 년의 고난을 살아남았다면 이제 70대일 것이다. 나이의 절반인 사람들을 죽일 조건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노인들. 그들을 꺼내기 위해 모든 걸 시도했다. 모든 인권운동가, 모든 외교관, 약간이라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조직에 연락했다. 더 많은 정보를 주겠다고, 더 많은 재판에서 증언하겠다고, 필요한 뭐든 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하고 단순하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 정권은 협상하지 않는다. 거래하지 않는다. 정치범들은 비인간이고 공식적 존재에서 지워지고 배신을 고려하는 누구에게든 경고로 침묵 속에서 죽도록 운명 지어진다. 배신. 그게 정권이 사용하는 단어다. 하지만 여기서 사는 매일 그들의 고통으로 산 자유에 둘러싸여 그 단어에 대해 혹시 그들이 옳았을지 궁금하다. 배신이 정말 뭔가?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을 먹인 정권에서 탈북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 양심을 구하기 위해 무고한 가족을 고문과 죽음으로 저주하는 건가? 답이 없다. 그리고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웠다. 내가 아는 건 이거다. 자유는 내가 상상한 게 아니다. 평양에 있을 때, 탈출을 꿈꿀 때, 자유가 순수하고 빛나는 것일 거라고, 사슬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 두려움 없이 서울 거리를 걸을 수 있다. 어떤 책이든 읽고, 어떤 영화든 보고, 누군가 신고할까 걱정하지 않고 어떤 생각이든 소리내어 말할 수 있다.
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내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국가기계의 톱니가 아닌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는 또한 무게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기쁨의 순간, 내가 즐기는 모든 식사, 평화로운 모든 밤의 수면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도둑 맞은 것이라는 걸 아는 짐이다. 절대 잠들지 않는 죄책감이다. 내 마음 뒤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 네가 편안할 때 그들은 지금 당장 고통받고 있어.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 동시에 지금까지보다 더 자유롭고 더 갇혀 있다는 역설과 함께 사는 것이다. 수년에 걸쳐 다른 고위급 탈북자들을 만났다. 전직군 장교들, 나 같은 외교관들, 심지어 아직도 기밀인 상황에서 탈출한 김정은 내부 서클의 일원도. 우리 모두 눈에 같은 표정을 짓는다. 나는 살아있고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하는 표정. 어떤 이는 다른 이보다 잘 다룬다. 어떤 이는 행동주의에 빠져 트라우마를 정권에 대한 무기로 바꾸고 듣는 모든 플랫폼에서 진실을 외친다. 다른 이들은 물러나 평범한 삶을 만들려 하고 평범한 나라의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척한다. 어떤 이는 전혀 해내지 못한다. 남한 탈북자들의 자살률은 일반 인구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나는 중간 어딘가에 있다.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요청받으면 내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 전혀 얘기하고 싶지 않은 날들도 보낸다. 그냥 평범한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평범한 책을 읽는, 어깨에 역사의 끊임없는 무게 없이 존재하는 평범한 사람이고 싶을 때. 그런 날들은 드물다. 하지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들에 매달린다. 이 삶에는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의 순간들이 있다. 여기서 친구들을 만들었다. 남한 사람들과 다른 탈북자들 둘 다. 서울을 둘러싼 산에서 하이킹을 좋아한다는 걸 발견했다. 올라갈수록 공기가 더 깨끗하게 느껴지는 방식, 위에서 도시가 보이는 방식, 작고 다룰 만한 요리하는 법을 배웠다. 평양에서 국가가 식사를 제공하거나 아내가 준비하던 곳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채소를 자르고 밥이 익길 기다리고 자기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데 명상적인 뭔가가 있다. 관계들도 있었다. 비록 오래가진 않았지만 네가 산 걸 살지 않은 누군가에게 왜 가끔 한밤중에 비명 지르며 깨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왜 어떤 날들은 죄책감이 목을 막아서 먹을 수 없는지, 왜 슈퍼마켓에서 우는지. 하지만 시도한다. 계속 시도한다. 왜냐하면 포기하는 건 모든 게 헛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가끔 박을 생각한다. 내가 사라진 후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담당자를 잃은 감시자들은 보통 심한 처벌을 받는다. 최선의 경우, 강등과 재배치. 최악의 경우는 뭐, 최악의 경우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박이 알았는지 궁금하다. 베를린 운터된 린덴을 거둘 때, 바보 같은 짓들 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을 때, 진심으로 나를 구하려 했는지, 아니면 프로토콜을 따랐는지, 의심을 보고하기 전에 담당자를 선안해 유지하려는 마지막 시도였는지, 그가 나를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나를 생각할 만큼 살아있는지. 많은 것들이 궁금하다. 그리고 거의 답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안다. 10년 동안 남쪽에서 살고 트라우마를 처리하는 수년 후 내 정체성의 부서진 조각들을 조화시키려는 치료사들과의 수많은 세션 후 싱가포르, 그 TV 화면에서 본 3초는 내 인생을 바꾼 순간이 아니었다. 촉매였다. 네, 벽의 첫 균열.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후에 왔다. 비밀조사의 몇 주와 몇 달, 내적 투쟁, 눈을 돌리는 대신 진실을 검토하기로 계속 선택하는. 왜냐하면
북한 정권은 총과 전기 울타리만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가까이 보지 않으려는 우리의 집단적 의지로 서 있다. 불편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것, 우리 자신의 눈이 다른 걸 말할 때도 편리한 설명을 받아들이는 것. 나는 그 3초를 보고 합리화할 수 있었다. 내 경력 내내 합리화했던 1000가지 다른 불일치들처럼. 평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안고 엘리트 외교관으로서의 편안한 삶을 계속할 수 있었다. 본 진실의 눈을 감으며. 많은 이가 그렇게 한다. 많은 이가 지금 당장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 3초가 아니라 내 삶을 정의한다. 가끔 인터뷰나 컨퍼런스에서 묻는다. 같이 있었나요? 돌아갈 수 있다면 같은 선택을 하겠어요? 불가능한 질문이다. 내 영혼과 사랑하는 사람들 중 선택하겠어요? 네 양심과 심장 중 라고 묻는 것과 같다. 정직한 답은 모르겠다. 어떤 날들은 그렇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폭로하고 진정으로 사는 건 어떤 대가든 가치가 있다고. 다른 날들은 내가 지금까지 산 가장 이기적이고 비겁한 남자였다고 생각한다. 내 자신의 도덕적 편안함을 위해 가족을 희생했다고. 하지만 진짜 답은, 공개적으로 거의 하지 않는 답은 이거다. 가치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선택은 이미 이뤄졌기 때문이다.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치러진 대가를 명예롭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다. 내가 야기한 고통에 합당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들의 희생이 비록 비자발적이지만 뭔가를 의미하도록 확실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정권을 폭로하기 위해 매일 일한다. 기자들과 얘기한다. 정부 앞에서 증언한다. 다른 탈북자들이 두 세계 사이에 이 이상하고 모순적인 삶을 항해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어떤 날들은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 믿는다. 어떤 날들은 내가 북에서 가져온 지식이 정권의 장악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 미시적으로라도. 다른 날들은 산을 침식하려는 물방울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어쨌든 계속 떨어진다. 한국 속담이 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힘이 아니라 끈기를 통해. 어쩌면 우리가 그런 거다. 모든 탈북자들, 물방울들. 개별적으로는 하찮지만 집단적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말해진 모든 이야기, 주어진 모든 증언, 드러난 모든 진실이 정권의 바위를 때리는 또 다른 물방울이다. 그리고 언젠가 비록 내가 그걸 보려고 살지 못하더라도 그 바위는 금이 갈 것이다. 언젠가 가족들이 재결합할 것이다. 수용소들이 닫힐 것이다. 거짓말의 블랙홀에 갇힌 2,500만 명이 마침내 내가 본 빛을 볼 것이다. 그리고 아마 그때만, 만약 다시 볼 기회가 있다면 내 아들의 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왜 내가 한 걸 했는지 이해할 것이다. 아니면 아닐지도 모른다. 아마 영원히 나를 증오할 것이다. 아마 그래야 한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 선택할 자유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선전이 아닌 진실에 기반해 사랑이나 증오를 선택하는, 그건 내가 37까지 가지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 내 선택이 그가 더 일찍 가질 수 있다는 뜻이라면, 비록 내에 대한 증오의 짐과 함께 오더라도, 그럼 아마 어쩌면 결국 가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오늘 밤, 모든 밤처럼 자기 전에 창가에 서서 북쪽을 본다. 여기서 북한을 볼 수 없다. 물론
200km 떨어져 있다. 산 너머, 비무장지대 너머, 한때 하나였던 두 나라를 분리하는 정기, 울타리와 지뢰밭 너머. 하지만 어쨌든 본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아들과 얘기한다. 여전히 사랑해. 밤 공기에 말한다. 매일, 매 순간. 그리고 세상이 너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알도록 마지막 숨까지 일할 거야. 네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바람은 대답하지 않는다. 절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쨌든 계속 말한다. 왜냐하면 물방울들이 하는 게 그거니까. 계속 떨어진다.